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정치학을 맡고 있는 고변입니다. 국제정치학의 이제 2025년 국가직 7급 영사직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국제정치학은 늘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이번 시험은 그래도 2023년 그 다음에 24년과 비교해서는 좀 쉽다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2023하고 24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도대체 풀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23년은 내용도 그러니까 이론 같은 것도 굉장히 평이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실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내가지고 거의 다 득점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약간 이제 어려운 건 뭐 중국의 외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나머지들은 평이해요. 그래서 거의 잘 맞추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3년, 24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올라왔을 것이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국제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건 있더라고요. 뭐 또 비슷비슷해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국제정치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년보다.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실 겁니다. 가하고 나에 들어갈 거를 연결해서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은 좀 생소한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우리 시험에서 물론 뭐 가로치는 문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어요. 내용 자체가. 보실게요. 국제연맹이라는 거, 그러니까 베르사유 체제에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고 해서 회원국에 뭐를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내정 간섭을 안 받는 정치적 독립이겠지. 이게 세력균형이겠습니까? 정치적 독립 이거겠지. 세력균형을 존중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정이라는 걸 존중하고 보조를 하는데 이 동의하겠다, 영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의무를 부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한 회원국의 침입에 대해서 다른 모든 회원국들이 집단안보가 여기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국제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처럼 좀 강하게 이거를 규정해 놓지 못했죠. 안전보장이사회나 이런 것처럼 강하게 만들어 놓지 못했던 거지만, 그래서 이제 취약하고 허약했던 거지만 집단안보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집단안보입니다. 동원해야 된다는 집단안보의 개념이 원칙이 만들어졌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뭐 이거를 뭐 틀리실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공부를 하신 분 중에 이걸 틀린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문제 2번 존 미어사이머 교수입니다. 공격적 현실주의도 뭐 중요한 거라서 뭐 방어적 현실주의, 즉 케너스 웨스 교수하고 비교해서 뭐 많이 보여드렸죠. 이분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패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국가는 패권을 가져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약소국도 패권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안보를 가장 확보하기 쉬운, 뭐 어려운 길이지만 쉬운 길, 이렇게 봅니다. 네덜란드 같은 작은 나라도 패권을 가져가려고 했었고, 영국도 솔직히 유럽 대륙에서 보면 작은 나라였다고요. 큰 나라가 아니지. 근데 패권국이 됐죠. 모든 국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보실게요. 옳은 겁니다. 국제 제도나 규범은 강대국의 권력 경쟁을 완화한다. 완화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국제 제도나 규범에 대해서 이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좋게 안 보죠. 강대국의 뭐라고 보는 거예요?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화한다기보다는 국제제도라는 거나 규범은 강대국들의 권력 경쟁을 강화한다라고 얘기하고 뭐 좀 애매하고, 그거의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강대국의 권력의 수단, 이렇게 보는 거나, 이게 이제 요 얘기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라 안 맞죠. 이번에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서 패권을 추구한다. 예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케너스 웨스 교수라고 한다면, 케너스 보얼스 교수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안보지, 즉 자조, 이걸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는 생존을 위해서 어떻다? 여기는 이제 세력균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케너스 웨스는 안보라는 거에 세력균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패권이에요. 존 미어사이머 교수는. 그래서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점에서 좀 다르죠. 케네스 베스 교수하고. 방어적 현실주의하고. 3번에 보시면 국가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권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협력의 극대화다. 아, 이건 자유주의. 신자유제도주의. 권력의 극대화예요. 여기는. 4번. 강대국 간의 전쟁은 지도자의 비합리적 판단이나 국내 정치의 왜곡 때문에 발생한다. 아, 이거는 신고전 현실주의. 낸델 슈얼러나 잭 스나이더. 잭 스나이더 교수 같으면 민주평화론을 비판하고, 슈얼러는 뭐라고 했어요? 현상 타파 국가, 즉 독일, 일본 이런들이 어떻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래서 현상 유지 국가에 대해서 이게 왜 지도자들의 비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요? 합리적인 어떤 그 선택 이론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신고전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그러면 이거는 답은 2번이죠. 근데 너무 쉽게 맞추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 평이하죠, 솔직히. 이 정도 지문은. 이것도 다 맞췄다고 보아야 되고. 3번.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국제기구. 아, 이것도 너무 쉬워. 보실게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가 간의 안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 현실주의가 그렇게 봅니까? 아니, 아니라니까요. 국제기구라는 거는 여기에서 볼 때는 뭐예요? 권력의 도구야. 강대국의 권력의 도구예요. 이렇게 이해하지. 아, 딜레마 극복 못해. 딜레마들을 극복하려면 세력균형인데, 세력균형도 뭐라고 봐요? 현실주의는. 한스모겐소 같은 사람은 불확실하다고 봐요. 세력균형도. 그래서 뭐 한스모겐소 이후에 모든 케너스 버스나 뭐 존 미어사이머도 결국은 세력균형이라는 게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 그러니까 존 미어사이머 교수는 그래서 세력균형이 아니라 패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2번. 국제기구는 패권국이나 강대국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예스. 이거죠. 패권국이 이거를 지지해 줄 때만 존재하는 거지, 패권국이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면 국제기구는 의미가 없어. 지금 2020년대가 그렇죠.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유엔을 트럼프 대통령이 개무시하잖아. 유엔을. 유엔이 기능을 못하잖아. 근데 뭐 이게 트럼프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도 유엔을 그렇다고 해서 뭐 인정해 줬나?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러시아가 유엔 뭐 말 들어요. 그래서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국제기구는 한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영구적 기능을 간다. 영구적 기능을 간다 이러면 자유주의지. 여기는 한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4번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가들은 배신이나 무임승치. 이게 자유주의적 관점이지. 신자유제도주의예요. 레짐이라는 걸 중시해서 로버트 코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조지프 나이 교수나. 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너무 쉬워서 1, 2, 3번은 뭐 거침없어요. 이걸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쩍쩍쩍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 다 맞춰야지 뭐. 4번 가자. 유엔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너무 쉬워. 뭐 읽을 것도 없어. 제 모의고사는 좀 길게 내가지고 여러분 뭐 도움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그래도 모르지. 또 이게 쉽게 나오는 때가 있으니까 뭐 또 어렵게 나오는 때도 있는 거겠죠. 보세요. 옳지 않은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은 5개다. 네, 5개죠. 뭐 이건 뭐 너무, 이건 뭐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너무 쉬워서 뭐 이거. 그 다음에 2번.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한 사법기관이에요. 기구가 아닙니다. 기구는 뭐였었어요? PCIJ가 리그 오브 네이션의 기구였어요. 여기는 기관이에요. 기관이라는 건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기구라는 건 그 밖에 존재하는 거고, 기관이라는 건 유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기구가 아니죠. 맞죠? 맞아요. 3번.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잖아요. 그래서 10개 국가를 5개 국가에서 1년씩 해서 짝짝짝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2년 임기인 거지. 근데 아시겠지만 뭐 나오는 김에 말씀드린 경제사회이사회는 또는 인권이사회는 여기도 이사국들 있잖아요. 여기 뭐예요? 3년. 여기는 10개국이지만 여기는 뭐 47개국이고 뭐 이렇죠.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너무 쉽죠. 유엔 총회는 1국 1표.
WTO도 일국 일표. IMF하고 IBRD는 SDR만큼, 지분만큼. 여기도 뭐 더 설명드릴 게 없어. 4번까지는 틀린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임기 5년인 거 뭐 있습니까?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 5년. 5번.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입니다. 옳은 것. 이것도 너무 쉬워요. 1번 보세요. 신현실주의는 국가 간 상호의존의 심화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이거는 뭐예요? 신자유주의지. 2번. 신자유주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부정하고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맞죠? 근데 신자유주의의 로버트 코엔 교수나 복합적 상호의존론이죠. 조지 푸나이 교수도 뭐라고 했어요? 부정부성은 긍정. 케너스 벌스가 얘기하는 무정부성은 무정부성, 구조적. 이거는 긍정. 체제의 속성, 특성은 인정. 근데 여기 있다. 이런 거 보죠. 틀렸죠. 3번.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 협력이 불가능하다. 아니,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현실주의죠. 무의미하다고 국제협정이라는 게. 깨면 그만인데 뭘. 답은 4번. 신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로 보고요. 그때 어떻게 된다? 국가의 생존이 중요한 자조. 세력균형. 5번도 맞추셨을 거고. 6번. 아, 이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교재에 안 써져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내용이 없어, 선생님. 네 교재에. 네. 이거 안 써놨죠. 이게 나오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시대순위 제일 어려워. 늘 그렇듯이. 보실게요. 근데 이제 맞춰본다면 이런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내용을 몰라더라도 한번 보면 독일의 벨기에 침공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1차 대전이겠지. 그럼 1914년이라는 얘기야, 얘기는. 사라예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탈리아의 오홍 제국에 대한 선전포고는 이것도 언젠가겠지. 근데 최소한 어쨌든 1차 대전 때겠지. 그럼 이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오홍 제국이 보스니아를 합병한 게 언제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렵겠지만 오홍 제국은 보스니아를 갖고 있었어. 갖고 있었으니까 사라예보 사건이 터진 거죠. 우리가 사라예보 사건을 알잖아요. 페르디난도 황태자가 그다음 부인하고 황태자 비하고 같이 어떻다? 총 맞아서 사망했던 사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봤잖아요. 이게 1914년 어떻게 된다? 이게 6월 20 며칠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있으려면 이게 사라예보가 보스니아의 수도거든. 이게 있으려면 이게 먼저 있었겠지. 그러니까 가가 나하고 라보다는 앞서야 돼요. 그럼 나하고 라보다 이게 어떻다? 가가 앞서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구조가. 답은 1번이라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거는 몰라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엔. 논리적으로 이게 몇 년도인지를 잘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면 그건 보스니아를 갖고 있는 건데, 오홍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나하고 나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스니아를 가져간 게 1908년이에요. 원래 1887년에 이제 베를린 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비스마르크가 모아가지고 그때 보스니아 지역에 대해서 오홍 제국이 오스트리아가 네가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됐었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요세프 프란스가 아니라 요세프 1세가 결국 가져온 게 1908년이야. 근데 이제 보스니아 쪽에서는 이제 세르비아 사람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왜 니들이 이제 사실상 영향력은 있었지만 니들이 왜 가져가냐 이러고. 근데 요건 이제 좀 어려운데 발칸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1912년. 발칸 전쟁은 두 개가 있어요. 발칸 전쟁에 두 개가 있는데 1차 발칸과 2차 발칸이 있습니다. 이게 1912년에 있었고 1913년까지. 이게 1913년에 오는데 1차 발칸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세르비아 이런 나라. 여기가 싹 다 모아가지고 어떻다 오스만 투르크에 싸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튀어나오고 여기를 오홍 제국이 돕고 있었어.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이쪽 라인들을 얘들이 돕고 있었어.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랑 싸우게 했었어. 이게 마케도니아 지역이거든. 지금의 이제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 그리스 위쪽. 여기서 한번 붙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졌어. 여기가 이겼어. 그래서 이쪽 알바니아도 독립하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불가리아가 지가 다 가져가려고 했어. 뭐를? 마케도니아 지역을?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세르비아하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도 사람들이 있었고 요렇게 편먹고 요렇게 싸웠어요. 여기가 졌어. 여기가 이겼지. 이런 거예요. 두 번이 있었어요. 이게 1차 발칸하고 2차 발칸이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튀어나오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싸웠고 2차 발칸. 그래서 이게 1912년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게 12년 10월이지. 12년이에요. 12년 10월 이렇게 됐죠. 13년까지 하고 13년 3월까지였나. 그 다음에 2차 발칸이라고 지들끼리 나눠먹는 것 때문에 또 싸웠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914년 8월이에요. 사라예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제 오스트리아가 러시아한테 선전포고하고 그때 이제 순차적으로 막 그 다음날 영국이 뭐 독일한테 하고 프랑스가 독일한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벨기에를 통해서 이제 공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1914년 8월이고 그때부터 이제 쭉 전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전포고는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1915년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탈리아는 원래 삼국동맹이라고 해서 저쪽에 붙어 있었잖아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쪽에. 근데 얘들이 눈치를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이거 영국하고 프랑스랑 독일이 붙는 거잖아. 그럼 못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이탈리아가 도망 나왔어. 그래서 영국이랑 이제 맺고 연합국에 들어가요, 얘들이. 그리고 2000이 아니라 1915년에 저쪽에 이제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나서죠. 이게 5월 달이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게 이제 교재에 전혀 내용들이 없죠. 발칸 전쟁도 안 써놨고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써놔서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나와서 좀 어렵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역사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맨 앞에 온다는 걸 안다면 맞출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어렵다 선생님. 그건 맞습니다. 7번 유럽 통합. 이거는 뭐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맞췄을 거예요. 로마 조약을 통해서 그렇죠? 유럽 경제 공동체 1957년.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1967년에 뭐가 만들어진다? EC가 만들어지죠. EC하고 유라톰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ECSC까지 합해서 이걸 만들게 되지. 이게 브뤼셀 조약. 이거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슈망 선언이 있죠. 먼저 1951년에 물론 베네루스 3국은 이미 관세 동맹 맺고 있었어요. 1947년부터. 근데 이제 거기에 프랑스 슈망 총리죠. 여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1952년에 어떻게 됐다? ECSC가 만들어지는 파리 조약이 만들어지죠. 이 파리 조약의 6개국이죠. 6개국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이탈리아 껴주고 그다음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원래 베네룩스 3국이 베네룩스 3국 그 관세 동맹 구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해서 6개국이 합했다고. 영국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영국은 이제 프랑스가 싫어했었어. 그래서 못 들어오고 뭐 이랬었죠. 이게 1957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마스트리트 조약입니다. 마스트리트 조약은 어떻다? 1992년. 그래서 1993년 11월 1일부로 이제 발효가 된 거죠. 6월에 아마 이제 이걸 어떻다? 채택하고 이미 이때 하기로 했었지. 어디서? 유럽 싱글 유로피언 액트 1986년. 정확히 얘기하면 1985년에 나와서요. 1986년에 이제 이게 만들어지고 1987년부터 발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993년까지 뭘 하자? 이걸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 통합을 하자고 했었지. 그래서 이게 된 거거든요. 6월이 아니고 2월이랍니다.
날짜 같은 거 잘 정확하게 알아놔야 되는데 늘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92년 2월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때 이랬어요. 이때 2월 13일이야 이게. 그래서 2월 13일에서 6년이나 7년 안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2월 13일일 겁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이거를 채택하고 발효는 한 1년 반 정도 후에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파리 조약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1952년 ECSC가 출범하는데 8개국이 아니에요. 6개국이에요. 답은 4번인데 이거는 워낙 열심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틀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거 뭐 우리 교재 아주 꼼꼼하게 써놨고 이거 뭐 하나 꼭 나오는 이 정도 나오면 뭐 여러분 맞출 수 있죠. 맞출 수 있어. 그 다음에 8번 가야죠. 8번에 다음 설명에 대해서 UN 기후변화 협약. 이거를 제가 시험 문제 또 모의고사 같은 걸로 만들어서 드렸었지. 근데 이게 진짜 까칠하게 나오는 건데 보세요. 2009년에 2도시로 제한한다 해서 이게 파리 협정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2009년에 이 어떤 이야기냐면 2012년까지 교토 체제가 끝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이 포스트 교토 체제라고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부터 이제 미국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푸시를 해서 근데 개도국들이 싫다고 그랬어.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하고 해서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이 다 좋다고 했거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들 뭐 저기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뭔 소리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된다고? 개도국도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뭐 난 싫어 안 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다 깨져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뭐 지원 나 안 받겠다고 그러고 뭐 난리를 쳤던 게 코펜하겐 회의입니다. 사인만 남겨놨는데 사인이 안 됐어. 그래서 코펜하겐 합의라고 부르는 코펜하겐 회의 또는 코펜하겐 합의 이런데 합의가 결국 깨져버렸지. 이게 COP를 이게 베를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COP 이게 1이죠. 교토가 COP 3. 이 COP라는 게 당사국 총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베를린 회의가 처음이죠. 1992년에 리우 선언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협약이 1992년에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만난 게 1995년에 베를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반이라는 게 더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1년. 2011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랬는데 또 이것도 깨져버렸고 여기는 메르케슈 회의는 뭐냐면 메르케슈는 오히려 WTO를 만들게 되는 1994년에 메르케슈 협정이 훨씬 더 유명한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모로코의 메르케슈에서 있었대요. 2016년. 그러니까 파리 협정이 2015년인데 그거 이후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여기서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 메르케슈부터 2016년부터 해서 2029년까지를 파리 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파리 기후변화 체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기후협약 체제, 협정 체제 이렇게 부르죠. 그 전까지는 뭐고? 교토 체제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 답은 4번인데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라 좀 뿌듯하더라고요. 맞추셨을 거니까. 근데 뭐 선생님 그거 하나 맞추고 나머지 틀리면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건 제가 좀 힘줘서 계속 얘기 드렸던 건데 어쨌든 나와서 여러분이 이거 아마 보시고 이거 안 돼. 뭐 코펜하겐이야. 라고 해서 맞추셨을 거예요. 성이 높아서 좀 뿌듯했습니다. 9번 구성주의. 구성주의도 너무 쉽죠. 간주관성이에요. 옳지 않은 건데 간주관성, 상호의존성. 상호주관성이라고 부르죠. 관념적이라서 알렉산더 웬트가 뭐라고 했어요? 만들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 형성되는 것. 그래서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한 데서 관념론이죠. 전체적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개체주의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 접근법이지. 관념을 봐요. 정체성이라는 거 엄청 중시하죠. 그 국제기구마저도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고 봐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변화될 수 있다? 네, 변화되죠. 상호 간의 상호 주관성이니까 상호 맥락 속에서 봐야 돼. 그러면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아니요. 합리적 선택 이론은 오히려 구조주의예요. 합리적 선택 이론은 현실주의나
뭐 신현실주의도 되고요.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된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가깝습니다. 구조주의적이니까. 근데 구성주의는 기본적으로 비판 이론이랑 가까워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이런 쪽이랑 좀 가깝다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냐면 콕스 뭐 이런 사람 얘기 나왔죠. 그람시주의 이런 것들이랑 이 아락스멘트의 구성주의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도 너무 쉽죠. 더 어려운 지문들이 많은데도 완전히 기본적인 지문들 가지고만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보면 신현실주의 나왔고 신자유주의 나왔고 현실주의 나왔고 거의 다 맞출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9번까지 해서 지금 그 어려운 건 8번인데 8번은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들 몇 번 해서 맞추셨을 거고 6번이 좀 어렵죠. 시대순위. 그래도 뭐 내용은 잘 아시는 분이면 맞추지 않았을까. 10번 가죠. 민주평화론입니다. 마이클 도일이에요. 마이클 도일하고 이 브루스 러스 이분이죠.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분들 얘기는. 마우즈라는 분도 있답니다. 나중에 근데 저도 이분은 처음 들었어요. 마이클 도일하고 브루스 러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민주평화론을 주장했다. 이것도 맞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찜찜하긴 한데 일단 요거는 맞고 나머지는 진짜 틀린 거 더 봐야죠. 민주평화론에서 우리 교재에도 써놨지만 제도적 모델에 따르면요. 기본적으로 제도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전쟁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죠. 그래서 공화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잘 안 하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잘 안 하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근데 잘 아시겠지만 4번은 이제 답이 되죠. 민주평화론에 따르면 그 규범적 모델이 있는데 여기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민주적 국가보다 전쟁 준비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아니요. 민주적 국가가 전쟁을 할 때 더 세게 전쟁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었지 그때. 그 민주적 국가들이 만약에 전쟁에 나서야 되죠. 그러면 엄청 치열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왜 선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섰는데 지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망가지면서 어때?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닉슨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지. 린든 존슨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여론의 힘을 받아버리면 그때 어떻다? 훨씬 전쟁을 빠르게 하고 총력전을 가져가. 그래서 비민주적인 국가들보다 전쟁 준비가 더 길게 걸린다? 그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민주적인 국가들은 선출인단 개념 같은 데서 보시면 선출인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잘 안 나가요. 전쟁이 지더라도 권좌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잘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 비민주적 국가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답은 4번입니다. 약간 꺾어놓은 문제긴 한데 이것도 그래도 여러분이 4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제도적 모델이나 규범적 모델이라는 표현을 모르셔도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답은 4번. 11. 브루스 러셀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존 오닐이라는 분이에요. 브루스 마틴 러셀. 여긴가 근데 이게 근데 너무 어려워. 이게 저거거든요. 이분들이 2000년대 초반에 2001년쯤이에요. 이분들이 이거 평화의 삼각 구도라는 이게 책 이름입니다. 공저인데 여기서 이랬대요.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론이에요. 이것도 10번에 나오는 민주평화론에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있으면 전쟁이 안 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가 경제적 상호의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나 이거 답이 이제 이거 중에 이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국제기구요.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아니 이게 만약에 우리 교재에 없죠.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브루스 마틴 러셀이 민주평화론을 제가 써놓긴 했고 요 근데 평화의 삼각구도라는 걸 제가 써놓지 못했어. 그런데 이게 모른다 하더라도 보세요. 브루스 마틴 러셀에서 우리가 민주평화론에서 배웠다면 이분은 민주주의를 주장했을 건 확실해. 그리고 어떻다? 이분이 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자유주의적 관점이니까 경제적 상호의존이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해. 그럼 얘 아니면 얘인데 자유주의는 뭘 중시해요? 국제기구를 중시하지. 그 양자외교 같은 게 아니라 다자외교를 중시하잖아요. 다자조약을 중시하잖아요, 얘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명확하게 모르니까 어렵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약간만 생각해 보면 답이 여기 4개 중에 고른다고 하면
3번을 고르시는 게 맞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르더라도. 아니 좀 써놔라. 써놔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양자 외교가 아닙니다. 삼각구도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상호의존, 그거와 국제기구입니다. 12번 아세안입니다. 아세안도 한참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워. 옳지 않은 거 고르는데 1번에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AEC는 저희 교재에 보면 써놓긴 했어요. 아세안에 있다고. 그 다음에 AEC라고 나오는 게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도 AEC라고 쓰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세안 경제공동체하고 정치안보 저희 협력체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가 주축이거든요. 아세안에. 근데 이제 관세를 철폐하고 재정 정책을 통합한다. 이게 아니랍니다. 이게 아니고 국가 간에 이 이동의 자유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동의 자유냐면 물류하고 그 사람들 있죠. 고용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여기가 포커스랍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세안 경제공동체라는 게 결국은 이 재정적인 통합의 성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라고 봤더니 이거의 성질이 FTA랑 비슷하다. 그럼 FTA랑 비슷하다면 성질이 CU까지 못 간 거야. 커스텀 유니언까지 못 간 거야. 그래서 이게 통합하였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통합을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도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지 몰라도 통합하였다는 아니야. 이 지문에 왜 틀렸냐 그러면 관세를 철폐하고 재정 통합을 목표로 삼고 있는 성질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이 성질이 FTA랑 비슷한 수준이라서 FTA가 원래 관세 철폐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게 재정 정책의 통합이다. 이렇게 이 부분은 얘기가 좀 어렵다. 하였다는 절대 아니고. 근데 어렵더라고요. 문제 보는데. 보세요. 이번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 회원으로 해서 지역 안보하고 경제협력 목표죠. 안보까지도 봐요. 3번에 정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력 사용 금지, 힘에 대한 사용 금지나 힘의 위협을 금지한다. 내정 불간섭 이렇게 되죠. 상호 존중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얘기할 수가 없죠. 상호 존중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84년에 브루나이, 그 다음에 95년에 베트남, 97년에 미얀마, 라오스, 그 다음에 99년에 캄보디아.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저도 이거 외우기가 어려운데 이게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와 미얀마, 그 다음에 캄보디아. 제가 이것도 이제 설명드릴 때 제가 깜빡 잘못해가지고 1997년에 이제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미얀마입니다. 이렇게 잘못 말씀드렸다가 이거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범한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저도 이거 보는 순간 이거는 맞고 이것도 맞는데 이게 갑자기 와 이거 기억이 나. 다행히 이게 기억이 났어요. 그럼 이게 틀렸다는 거야? 근데 너무 이게 찝찝하더라고. 손이 나가질 않더라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못 요거 나라를 요 미얀마하고 캄보디아를 바꿔서 설명드린 게 기억이 나서 이거 안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맞다면 이거야? 답이? 이러면서 왜?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 통합하였다는 아닙니다. 재정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걸 도모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요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13번 가야 됩니다. 13번에 가하구나. 요것도 이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건데 ODA잖아요. 공적 원조. 이거 어렵게 나오는 건데 그래도 너무 쉽게 나온 겁니다. 보세요. 한국은 2009년에 선지 공여국 모임 이게 DAC. 이거 맞추는 순간 맞추는 거예요. DAC에 가입해요. 2009년에. 파리죠. 파리에서 이게 있었는데 여기서 가입하고 2011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2010년에 그래서 여기 가입하고 수원국이 됐죠. 그러니까 수원국이 아니라 공여국. 수원국에게 공적 개발 원조 즉 ODA를 제공하는 국가가 됐죠. 그래서 이 24번째로 들어갔죠 우리가. 이게 OECD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1960년에.
그랬다가 이제 1961년에 이름을 바꿨는데 왜냐면 OEC에서 OECD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유럽 경제공동체거든요. 유럽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유럽 경제 그렇지 그 국가연 뭐 이 개념이었는데 요건 이제 OECD라고 해서 그 나머지 유럽 국가 외의 걸로 넓혔던 건데 그래서 이때 이름을 DAC라고 바꾸지.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데 개발원조 커미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월드뱅크일 리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도 투자국에게 이건 아니니까 답은 1번이죠. 이게 진짜 ODA가 진짜 어렵게 막 뭐 영국이 몇 퍼센트니 뭐니 이렇게 나오더니 그래도 그렇게는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맞출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13번까지 하나 정도 틀리는 거죠. 나머지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14번 보호책임. 얘는 어려워요. 보실게요. 보호책임을 이제 저희 교재에도 써놨고 이미 국제법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 보호책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경고, 보호, 통합의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니 이게 교재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책임을요 3가지로 나눴거든요. 3가지로 분류한 건 맞아요. 근데 일단 이래요. 자국이 1차 책임이야. 자국민을 자국이 먼저 1차적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여기 책임이 이제 중요한 거고 이게 안 되면 국제 공동체가 나서줘야 돼. 국제 공동체가. 이게 어떤 나라가 소말리아 같은 나라 같으나 예멘이 못한다면 그땐 국제 공동체라는 건 유엔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원조 책임을 지는 거야. 도우러 나서야 돼. 아니면 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도와줘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수단을 어떻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조라 해서 안 되면 국제 공동체가 수단을 강제 수단을 써야 돼. 강제 수단을 써야 되는 책임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고, 보호, 통합이 아니라 경고한 다음에 보호해주고 통합한다 이게 아니라 자국민이 알아서 하는 거다. 자국이 먼저 하는 거다. 그 사태들 내란이나 내전 같은 게 있으면 내전 불간섭 원칙이 있으니까 유엔 헌장이 2조에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자국이 알아서 할 건데 이게 안 된다면 원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마저 원조도 잘 안 통한다. 그러면 그냥 강제수단 써가지고 들어가 줘야 된다. 7장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우리 교재에 요거는 써놨거든요. 자. 근데 이게 언뜻 이게 기억이 나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거를 제가 힘줘서 설명드리진 않았지. 왜? 아니 기출이 아닌데. 근데 요거는 아셨던 거고 2005년에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보리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2001년에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보호 책임에 대해서 그 개별 이제 국가의 보호 책임에 대한 그 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보호 책임의 원칙에 따라 유엔은 필요할 때 내정의 무력을 사용 간섭할 수 있다. 이게 이거죠. 국제 공동체의 어떤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책임. 보호 책임이라는 게 결국은 제노사이드, 집단 살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도에 반하는 범죄. 1차적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다? 자국이. 답은 1번인데 전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1번이 선뜻 손이 안 가. 그래서 막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막 헷갈리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틀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5번. 15번 순서입니다. 순서 진짜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핵과 관련해서 비교적 쉽게 나온 거예요. 그나마. 뭐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에 뭐 저기 결의 번호만 써놓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이건 좀 쉽습니다. 일단 1차 핵실험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1차 핵실험이 2006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랬다고요. 이게 한참 육자회담을 하던 과정에서 터뜨렸어. 육자회담이 총 6번 열렸거든요. 근데 이게 한참 하던 동안 터졌기 때문에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얘예요. 그러면 다라면 안 돼. 그러면 얘 아니면 얘예요. 그렇거든. 근데 제네바 협의는 뭐야? 제네바 합의는 1994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제가 교재에 안 써놨을 거야.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제네바 합의라는 게 1994년에 그때 이제 막 우리나라 전쟁 날 뻔봤거든요. 북한이랑 우리랑 뭐 사이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말고 클린턴, 자꾸 클린턴은 트럼프라고 잘못 얘기해.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북한이 핵 만들 것 같으니까 먼저 까겠다는 거였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 나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그걸 절대 뜯어말렸지. 그래서 이제 전쟁을 안 났고 위험은 끝났는데 그때 이제 제네바 합의를 맺어요. 제네바에서 모여가지고 저 94년에 맺었던 거 그게 있죠. 그래서 그게 먼저 와야 돼요. 94년 10월에 맺었을 겁니다. 이게 뭐 거의 몇 개월 동안 3차에 따라서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가 답이 되는 거죠. 구조는 몰라도 정확히 몰라도 9.19 공동 저기 성명은 뭐야? 여기가 9.19 공동 성명이 저기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 전에 있었던 이 육자회담 2차 육자회담일 겁니다. 총 6번 있었는데 2차 육자회담의 결과예요. 이게 2005년에 맺어졌을 텐데 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얘들이 터트린 거거든요. 이게 2004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2003년? 2003년? 2003년. 2003년부터 시작합니다. 8월부터. 2002년에 얘들이 NPT 나가버리거든. 그래서 NPT 나가면서 이거 이제 왜 그러냐. 그래서 육자회담이 먼저 만들어졌고 육자회담은 이제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그다음에 이제 4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해서 총 6차례 있었거든요. 이게 2차 육자회담이거든요. 그럴 겁니다. 아니야. 이거 4차야, 4차. 4차 회담이에요. 2005년에 있었던. 그래서 답은 이게 3번인데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그래도 문제입니다. 16번을 봐야죠. 16번 더 쉬워요. 브레튼 체제입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는 1944년 7월 여기서 이제 이 뉴햄프셔주라는 데죠. 미국의 저 뉴욕보다 위쪽, 보스턴 위쪽 뭐 이쪽인 건데 그쪽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마운틴 워싱턴 호텔인가 뭐 거기서 만났다 때 44개국에 700명 정도 대표가 모여가지고 맺은 거죠. 자유무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 왜 보호무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만들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분이 이제 영국의 유명한 케인스 학파의 그 저분이 설계하고 뭐 이래서 했는데 이제 거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겠다. 케인스가 물론 그걸 막으려고 애를 썼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 나오고 뭐 그러는데 미국이 뭐 개무시하고 야 달러를 기축통화. 그다음에 통화기금 막 만들었고요. IBRD. 이게 IBRD가 지금 이제 월드뱅크의 한 축이 되는 건데 이 두 개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만들려고 했지. 국제무역기구. 근데 이거는 실패. 그래서 이제 가트 체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요게 3대 체제. 이렇게 돼.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너무 쉽죠. 이건 이제 20년 이제 베르사유 체제에서 만들고 이건 이제 무역개발회의는 이건 뒤에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나오는 1960년대. 유엔무역개발회의 같으면 이거는 저거죠. 신국제 경제체제. 이걸 얘기하는 거지. 답은 3번인데 너무 쉽죠, 이건. 근데 이건 어렵습니다. 17번은. 제임스 피오런 교수는 이게 제가 교재에 요거를 청중 모델 이론, 청중 비용 이론, 모델 이론이 아니라 청중 비용 이론 요걸로 써놨죠. 근데 이게 협상 모델도 있어요, 이분이. 근데 이거는 교재에 안 써놔서 맞추시기 어려웠을 텐데 제임스 피오런이 이제 청중 비용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게 결국 어디언스들이 강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전쟁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협상 모델도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거예요. 요거하고 좀 뭐 완전히 결이 다른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요거 이론 있고 요거 이론 있는 건데 이분이. 근데 여기도 뭐 그래도 관련성은 있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쟁점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냐면 연결이 돼 있어 모든 것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경제적 관점이 강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연결돼 있다고요.
근데 이분이 크게 세 가지 중에 약속의 이행 문제라는 게 이 약속의 불이행 가능성 이걸 얘기해요. 약속이 잘 지켜진다면 전쟁이 안 일어나겠지. 근데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너무 많어. 독소 불가침 조약이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 맺어놓고 히틀러 까버리잖아, 소련. 1939년에 전쟁 들어가기 전에 해놓고선 41년에 까고 들어가잖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예, 강하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를 보신 분들이 이걸 생각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죄송한 생각이 확 들더라고. 청중 비용 이론을 제임스 피오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청중 비용이면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겠네. 그럼 이건 맞는 거고 이거 뭐 이건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틀리셨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약간 저의 실체가 커.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수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 어렵죠. 18. 이건 좀 쉬워요. 이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뭔 체제라고 하냐면 얄타 체제라고 부릅니다. 1945년 이제 2월에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아직 저 때까지는 안 죽었으니까 루즈벨트가 4월에 죽으니까. 그래서 저 때 얄타 체제가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나중에 1951년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거 이제 동아시아 쪽은 왜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유럽이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동아시아 쪽이죠. 왜냐면 이제 일본이랑 강화 조약을 맺으니까 연합국이. 나폴레옹 전쟁 다음에 1815년이죠. 45년. 비엔나 체제입니다. 비엔나 체제가 골든에이지라고 해서 꼭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건 뭐 제가 19세기를 보통 비엔나 체제로 부르다가 19세기 말에 1871년에 이제 독일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본 다음에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30년 전쟁 1648년 베스팔렌 체제. 근데 민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근대 국가가 탄생. 민족 국가는 보통 이제 1800년대 나폴레옹 전쟁 이후. 근데 저 때는 이제 민족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근대 국가 시스템. 1차 세계 대전이죠. 191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진 건 맞아요. 독일에서. 하지만 그걸 바이마르 체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릅니다. 전간기라고 해서 1939년까지 그 20년을 우리는 전간기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르죠. 다음 4번. 이거야 뭐 이거는 뭐 틀리실 리가 없어요. 국제정치학을 공부해서 시험을 보시는 분이 이걸 틀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대외정책. 이것도 어렵습니다. 스무트 홀리법이 나올 거는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면 요즘 관서관세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나올 거는 확실히 알았는데 이게 답이 아니더라고. 보세요.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게 보호무역이 강화됐단 말이에요. 이게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였거든.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국제무역기구 이게 만들어져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결국 못 만들었어. 트루먼 대통령이 내지도 못했어요. 의회에서 이거 부결시킨다고 얘기해서 저거 내준 비준까지 다 해놓고선 이거 내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비준이 깨져버렸지. 그래서 ITO는 이제 실패했죠. 그 다음에 해밀턴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해서 달러 거기도 나오죠.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이 사람하고 저기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보호무역을 주장해요. 근데 여기 이제 거꾸로 그래서 대통령 하셨던 그 뭡니까 토마스 제퍼슨은 조금 이제 이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 쪽인 어떤 성질이 좀 강했죠. 그렇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알렉산더 해밀턴이 보통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으로 보고 보호무역을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우리 교재 말고 이제 추록으로 드렸던 건데 1934년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34년에 집권한 다음에 이 스무트 홀리법을 깨버려요. 그게 호해 협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호해 협정법이라고 제가 이제 그 추록으로 드렸는데
그런데 요 내용까지만 써놓고 이 내용을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호혜협정법으로 이제 관세를 다시 낮췄다는 건 저도 알았는데 이 몇 퍼센트 낮춘 건지 몰랐거든. 낮춘 거 맞거든요. 조정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한테 준 거는 맞는데 저희 추록 드린 것도 관세를 인하하였다 요 정도만 써놨지 저도 얼마나 인하한 줄 몰랐습니다. 이거 50% 수준에서 인하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와 이건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이제 1, 2, 3번이 확실히 맞으니까 4번을 고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해밀턴이 보험의혹을 옹호했다는 부분도 제가 교재에는 안 써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3, 4번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가능성이 높다. 2번은 확실하고 1번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는데 3, 4번 속에서 이제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자, 이것도 인하인데 그럼 인하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게 50%라는 거 좀 그건 너무 디테일이 심해서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이건 쉽습니다. 한국의 역대 정부에서 남북 관계입니다. 이 정도 나오면 뭐 너무 쉬운 거죠. 이건 뭐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던 남북 공동성명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가 유엔 동시가입 아니죠. 김영삼 정부가 아니에요.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남북 기본합의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12월. 그래서 여기서 이제 92년 1월에 비핵화 협정이 맺어져요. 비핵화 이런 것도 나오지. 김대중 대통령 때 뭐 했어요? 2000년 6월 15일 선언. 이거 다 써놨기 때문에 답은 2번. 이거 뭐 너무 쉽게 맞추셨을 겁니다. 이거 뭐 더 설명드릴 게 없어. 유엔 동시가입은 1990년 9월이라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고 남북 기본합의서도 노태우 정부 때고 21번. 이것도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맞추셨을 건데 이게 아동권리협약은 언제냐면 1989년 이때 이제 채택이 돼서 90년에 발효되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권리는 2006년. 그다음에 인종차별이 이게 1965. 그래서 67에 발효되고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정치 이게 뭡니까? B규약이죠. B규약이 1966년에 만들어져서 1976년 이렇게 되죠. 이제 우리나라가 가입한 것까지 좀 말씀드리면 이제 발효가 요거고 가입은 여기 91년에 가입하게 되고요. 장애인은 우리가 가입했죠. 2006년에 가입할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게 2008년에 발효되고 이게 2009년에 가입하다. 그런데 인종차별 같으면 1990 이게 5년이고 69년에 이게 발효되는 거고 4년 텀이 있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1991년에 들어가죠. 여기는 90년에 들어가요. 남북 동시가입 전에 딱 1년 전에. 이거 언제? 우리도 이거 들어간다. 이게 80년에 들어가지 않나? 79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뭐 순서대로 아마 발효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뭐 채택이나 발효나 뭐 그렇게 된다면 먼저 오는 게 이게 인종차별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시민정치 B규약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가 와야 되고 나가 오고 답은 3번. 여성이면 먼저죠. 여성 권익 뭡니까? 여성차별철폐는 이게 1979년에 만들어져서 이게 81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들어갔죠. 여성이 아마 79, 81, 85년에 들어가고 고문방지가 그 정도까지는 봐두셔야지. 이게 85에 만들어지나 83인가? 83에 만들어지죠. 83. 84. 87년에 우리가 아니라 발효가 되고 이게 우리가 90년에 들어갈 겁니다. 95에 들어가는군요. 굉장히 늦게 들어가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이주노동자는 우리 안 들어가 있어요. 이주노동자는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안 들어갔죠. 그런 것들까지 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도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난민주의협약은 또 1951에서 54인데 우리가 들어간 건 93년 뭐 이랬습니다. 난민주의협약은 진짜 또 늦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들어간 것도 익히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문제는 뭐 발효순이니까 답은 3번. 이것도 뭐 몇 번 시험에 나왔던 거라 그때도 말씀드렸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된다고. 맞추셨을 거예요. 22번. 중국과 아프리카. 이거 못 맞춰. 나도 몰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이거 좀 불이탈을 좀 준비해야지.
1대1로가 이렇게까지 보세요. 중국이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부티가 어디냐면 그림을 그리면 이게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여기가 어떻다? 예멘, 여기가 오만, 여기가 UAE 이렇게 되고 이제 이쪽으로 이란 있고 이렇게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고 뭐 이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홍해잖아요. 여기 이집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스웨즈 운하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스라엘 있고 요르단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시나이 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아프리카 혼이라고 해서 이게 소말리아.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부티예요. 여기 이제 에티오피아 있고 여기 이제 앞에 이 에드티리아라는 나라 있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이티오피아라고 봐야지. 여기가 지부티더라고요. 지부티가 요 동네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프랑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근데 여기가 딱 가는 길목이잖아. 예멘은 영국 식민지였어요. 사우디도 사실상 영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동네인데 이쪽은 영국, 여기만 프랑스인데 그래서 지금 지부티라는 요 나라에 3개 국가가 해군 기지 갖고 있어요. 어디냐면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당연히 갖고 있고. 근데 중국한테도 2017년부터 이 기지를 내줬어요. 지부티가. 미국이 좀 찝찝해하는데 지부티가 하는 건 뭐죠? 돈 받으니까.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어떻다 이게 됐대요. 근데 요건 저도 들어서 알았습니다. 너만 알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부티라는 곳에 미국하고 중국의 해군 기지가 같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근데 에스와티니 왜 웃어? 몰라. 나라 이름 자체를 난 전혀 모르겠어. 이거 어디 있는 나라야? 아프리카 있대요. 아프리카 어디 있대? 아프리카죠. 봐보죠. 여기 이게 이집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톡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아라비아 반도 있고 좀 너무 길쭉하다. 근데 여기가 남아공이잖아요. 나미비아 뭐 이런 나라가 여기 있어요. 앙골라, 나미비아가 여기 있는 거야. 앙골라가 있고 나미비아 있고 근데 여기가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내륙국이고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모잠비크라는 나라 있거든요. 여기 모잠비크 있고 여기가 예전에 짐바브웨가 여기 있고 근데 여기 붙어 있는 작은 나라 레소토라는 나라 있거든요. 그 남아공 안의 국가라는데 이것도 비슷하더라고. 이 모잠비크와 남아공의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작은 나라가 에스와티니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1대1로에 참여하지 않고요. 이렇다네. 여기가 대만이랑 수교하고 있대요. 지금도. 대만이랑 지금 수교하고 있는 국가가 12개 국가밖에 안 된답니다. 남태평양의 국가들이 대만이랑 좀 맺어놓은 게 있고 그래서. 근데 그중에 에스와티니라는 나라가 이게 지금 여기 아주 작은 나라인데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저 나라가 중국이랑 안 맺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을 비판하기도 하고 근데 또 무역은 또 한답니다. 최대 교육국이래요. 또 에스와티니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 그러니까 남아공이 최대 교육국인데 그 중국이랑도 만만치 않게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1대1로는 참여 안 했어? 안 했대요. 그리고 뭐 비판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이게 중국하고 아프리카 협력 포럼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석하고 있고 2024년에도 왔는데 에스와티니도 오라고 했더니 저희 국왕이 있대요 이게. 나도 이거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면서 봤더니 국왕이 있어. 이러면서 왕정국가야? 뭐야 이거? 근데 여기 국왕이 난 안 간다고 뭐 그랬답니다. 이게 나오나? 중국하고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라는 게 베이징에서부터 해서 이게 3년마다 개최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저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지부티에 군사기지가 있다는 거 아는데 이런 나라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나 이거하고 이거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게 뭐 2000년부터 시작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 나는 1대1로 이후에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게 4번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틀린 거지. 이거 맞추기 어렵습니다. 극악의 문제입니다. 나라 이름도 모르겠고 극악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 틀리셔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하지만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한 게 뭐야? 트루먼 독트린이죠. (1947년 3월) 이게 의회에 나가서 트루먼 대통령이 뭐예요? 투르키에 그리고 그리스에 이제 공산주의 반군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 보내줘야 된다. 뭐 이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말린 게 마샬 플랜이죠. 6월이죠. 여름이야.
그래서 마샬 플랜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돈 엄청 막 140조 이상 막 뿌리고 140조 달러니까 뭐 동방 정책은 뭡니까? 빌리 브란트예요. 독일에 있어서 서독 1969년부터 해서 74년 할슈타인 공식 같은 것도 이제 깨버렸던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글라드노스트는 언제입니까? 1985년 고르바초프 소련 고르바초프가 이게 86년이지 고르바초프가 그 85년에 당선이 아니라 서기장이 된 다음에 체르노빌 사건이 터져가지고 86년에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글라드노스트라고 해서 완전히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68년 진압 들어갔지 체코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건 뭐 이걸 틀릴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 쉬운 거고. 핵 확산 방지.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맞출 수 있을 거야. 보실게요. 옳지 않은 건데 1번이 이게 인도가 핵실험을 파키스탄도 했어요. 이게 인도가 먼저 하고 파키스탄이 했습니다. 둘 다 언제냐면 우리 교재도 써놨지만 1998년이에요. 근데 얘들이 NPT를 탈퇴했냐? 아니요. 아닙니다. 왜? 얘들은 NPT를 가입한 적이 없어. 얘네 둘은 NPT를 가입한 적이 없어. 미가입국이야. 지금도 미가입국이고. 지금도 NPT 미가입국 말씀드릴게. 여기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단이에요. 그럼 북한은? 북한도 맞는데 북한은 가입했다가 탈퇴.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탈퇴하고 얘네 93년에 한번 탈퇴했다가 2002년에 다시 들어왔 93년에 탈퇴했다가 94년에 제네바 협의 맞고 들어왔다가 다시 2002년에 또 나갔지. 그래서 얘들은 이제 얘는 지금은 미가입국인데 NPT 미가입국인데 5개 국가죠. 미가입국가. 근데 이제 북한은 들어왔다 나간 애들이고 저 이스라엘이나 수단이나 저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수단이 아니라 남수단. 들어온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더라고. 근데 이건 아시잖아요. 솔트원은 1972년에 미국의 리차드 닉슨하고 소련의 브레즈네프 솔트원 서명.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이 있었다는 것도 1963년에. 이것도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CTBT가 있었다는 것. 근데 이게 발효가 안 됐어. 다 할 줄 알았더니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걸 서명을 안 해. 중국은 서명했었는데 이때. 중국은 서명했었어요. 근데 장점이는 군부가 반발했는데도 중국은 했는데 중국도 잘 됐다 싶었지. 미국이 안 하니까 자기도 안 들어갔지. 그래서 지금도 발효가 안 돼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3번은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기억이 잘 안 나면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문제 보시면 공공외교입니다. 공공외교도 이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 맞출 수 있었지 않을까. 보세요. 공공외교라는 게 홍보입니다. PR이지. Public Relation. 국가가 상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다? Yes. 소련이 잘했던 거죠. 문화, 예술 뭐 이런 거 소프트 파워. 네. 그래서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2001년에 부시 행정부가 잘 못했다는 거죠. 공공외교 증진을 위해서 트루먼 정부는 1950년에 이 해외 공보처죠.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 해외 공보처. 근데 이게 트루먼 행정부가 아닙니다. 우리 교재 이게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거고. 아이젠하워가 1953년에 만듭니다. 53년에 우리가 6.25 전쟁 막 끝나고 이때 미국이 이게 소련 이거 공산주의 맵네 이렇게 됐었다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우리도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졌다가 1999년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써놨죠. 이때 해체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소련도 없고 뭐 그러니까 해체하고 이제 국무부로 넣었다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답은 3번입니다. 4번에 냉전기의 긍정적 국가 이미지 이런 걸 선전하는 선전선동 그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전년도나 지지난번 23년, 24년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3문제 정도 틀리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 한 22개는 맞추셔야 되지. 22번은 뭐 도저히 못 맞출 거고 19번도 좀 어렵고 14번도 좀 까칠하고 17번이 어렵고 한 3개 정도 틀리셨으면 괜찮고 5개 틀리셨으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물론 뭐 이게
순서 묻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까칠한 부분이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고득점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뭐 계획하시는 바 아마 잘 모든 일이 잘 되실 것이다. 성과가 좋으셨기를 좀 꼭 바랍니다. 근데 뭐 또 혹시 또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또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또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분발을 좀 더 할게요. 뭐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싹 다 그냥 끌어가지고 다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본 수업 이런 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